오늘의 주제는 영역의 의미와 구성이에요. 도대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역은 어렵지가 않아. 우리가 사극이라든지 옛날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막 나오잖아. 여기는 내 구역이야. 실제로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이긴 하지만 일본말 중에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단어 많이 쓰잖아. 여기가 내 나와바리인데 깡패들이 그런 말 굉장히 많이 쓰죠. 내 구역이다, 내 권리가 미치는 범위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구역, 영역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지. 정확하게 영역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 주권이라고 하거든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그 지리적인 범위를 우리는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국가가 쉽게 말해서 소유하고 있는 범위를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A 국가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면은 A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가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영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라는 것은 곧 그 국가의 국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영역은 첫 번째,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터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당연히 국민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니까 영역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된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건 외워야 되는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아, 영역은 그런 거구나. 이런 특징을 가지는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역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영역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땅과 바다와 하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인 땅의 범위를 우리가 영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 중에 바다를 우리가 영해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토와 영해의 바로 위쪽에 하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영공이라고 얘기해.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영역은 영토와 영해와 영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낼게.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국가는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모두 다 가질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정답은 세모예요. 왜 세모라고 얘기를 하냐면 봐봐.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영토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없어요. 자기 나라 땅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 영토는 모든 나라에 다 있어. 그 다음에 영공은 하늘이라 그랬잖아. 영토 위에 있는 하늘이 영공이야. 그러니까 영토를 가졌다면 당연히 영공도 자동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해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영해는 뭐라 그랬어? 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바다가 있고 여기도 바다가 있고 여기도 바다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범위는 배우지 못했지만 대략 우리나라 영토 주변에 뭐 이런 데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범위는 이따가 알려줄 거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주변에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있단 말이야. 대표적인 게 저 중국 안에 내륙 쪽에 있는 몽골. 유럽에 가면은 스위스라는 나라. 스위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들아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땅이 이만하게 있으면 대충 설명하는 거예요. 스위스가 중간에 콕 박혀 있어요. 스위스의 요 북서쪽으로는 프랑스가 있고 요쪽으로는 독일이 있고 밑으로는 이탈리아가 있고 바다하고 접하고 있지 않은 거야. 그러면 스위스는 땅이 있고 하늘은 있지만 주변에 바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해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영해를 갖지 못한 나라도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영토부터 가도록 하자. 자, 영토, 영해, 영공. 물론 셋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진다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영토, 육지예요. 왜? 국민들이 하늘에 붕붕 떠서 살진 않잖아. 바다 위에 둥둥 떠서 살지는 않잖아요. 땅이 있어야 밟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토는 국가의 영역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영토를 얼마나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국가들 간에 굉장히 민감하겠죠. 자, 한 나라의 영토가 있고 다른 나라의 영토가 있어. 그 사이에 경계가 되는 선을 우리는 무엇이란다? 국경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국경선이라고 하는 건 뭐다? 국가 간의 영토의 경계선이다라고 할 수 있고 국경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간의 영토의 범위라기보다는 면적도 결정이 되고 국경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국토의 모양, 형태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경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도대체 어떻게 국경선을 정할 수 있느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선은 어떻게 정하는 거지? 보통 국경선은요, 자연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A라는 나라가 있다? 이쪽에 B라는 나라가 있어. 두 나라 사이에서 국경선을 정해야 되는데 마침 이 두 나라 사이에 굉장히 험난한 산맥이 하나가 있네? 국경선 하기 좋잖아요. 그러면 이 산맥을 기준으로 뭐 동쪽은 A나라, 서쪽은 B나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그럼 자연적인 요인이잖아, 산맥. 아니면 산맥은 없는데 두 나라 사이에 뭐 강이 하나 흐른다던가 두 나라 사이에 뭐 호수가 하나 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해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해협은 뭐냐면 바다는 바다인데 주변에 육지가 있어서 폭이 좁은 바다를 해협이라 그래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해협이 있으면 그걸 국경선으로 삼기도 한다는 거지. 자, 보통은 이런 자연적인 요인을 국경선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자, 그런데 항상 뭔가 딱 국경선으로 정할 만한 산맥이나 하천이나 호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 여기가 A나라고 여기가 B나라인데 두 나라 사이에 뭔가 국경선이 자연적으로 국경을 할 만한 게 없어. 애매해.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국경선을 정하기도 해요. 가장 인위적으로 국경선으로 많이 정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 사회 일할 때 이런 거 배웠지. 지구상의 가상으로 그은 세로선, 경선,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할 때 배웠잖아. 아니면 가로선, 위선. 위선이나 경선을 국경선으로 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야 요쯤에서 우리 국경을 정하자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국경선을 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 보니까 이해관계라는 말이 있네. 한쪽이 이득을 보면 한쪽이 손해를 보는 관계를 우리는 이해관계라고 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두 나라가 전쟁을 했네? 근데 A라는 나라가 이겼어. 이때다 해가지고 A라는 나라가 B나라의 국토, 영토를 되게 많이 먹었어. 야 우리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국경선으로 하자. 알겠지? 그럼 B라는 나라가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A나라는 되게 이익을 보고 B나라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국경선이 정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국경선 역시도 외울 건 없고요. 의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국경선에 따라서 국가 간의 영토의 면적이나 형태가 결정된다 그랬는데 과연 이 영토의 면적이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지금부터 좀 넓은 국가와 영토가 좁은 국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토가 넓은 국가야. 자, 대표적으로 영토가 넓은 국가 하면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부럽죠? 전 세계에서 땅이 가장 넓은 나라 러시아입니다. 다음, 러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땅이 넓은 나라가 이제 캐나다고요. 캐나다 다음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넓다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미국이 많이 인정받죠. 미국, 그 다음에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가장 대표적인 영토 면적이 넓은 국가야.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브릭스라고 나와 있지. 브릭스. 자, 선생님이 영어로 쓸게. 브릭스. 여기까지가 대문자, 원래는 S는 소문자. 브릭스 국가들도 영토 면적이 넓은 국가예요. 여기서 말하는 브릭스가 도대체 무슨 나라냐면은 B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브라질 앞글자고요. 그 다음에 R은 앞에서도 나와 있죠. 중복대 러시아. I는 인디아 바로 인도. C는 차이나 중국. 원래는 이렇게 4개의 나라를 브릭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S는 복수형으로 작게 붙인 건데요. 최근에는 이 S를 크게 대문자로 써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을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나라들. 브릭스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다? 아직까지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한 선진국은 아니지만 영토가 넓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큰 나라다. 대표적인 나라들. 자, 그렇다면 영토 면적이 넓은 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먼저 좋은 게 있어요. 아무래도 생각해봐. 로또 1,000원어치 산 사람이랑 로또 100만 원어치 산 사람이랑 1등 될 가능성이 누가 더 커요?
많이 산 사람이 아무래도 1등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영토 면적도 마찬가지야. 영토 면적이 요만한 나라가 있고 이만한 나라가 있어. 땅을 팠을 때 그 안에서 자원이 발굴될 가능성이 어느 쪽이 훨씬 높겠니? 당연히 영토가 넓은 나라가 가능성이 높겠죠. 즉 영토 면적이 넓으면요. 자원,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아무래도 영토가 좁은 나라보다는 경제 발전이 훨씬 유리하겠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야. 어려움도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이게 영토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안에 아무래도 다양한 민족들이 살 거고 그 사람들이 또 언어도 여러 개를 쓰고요. 온갖 종류의 다양한 종교를 믿어요. 언어나 민족이나 종교가 다양하다 보니 영토 면적이 넓은 나라는 좁은 나라에 비해서 뭔가 똘똘 뭉치기가 어려워. 쉽게 말해서 국가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더라. 이게 영토 면적이 넓은 국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영토 면적이 좁은 국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나왔을 때 넓은 나라인지 좁은 나라인지만 아시면 돼요. 대표적인 나라들 뭐 있어? 자, 이탈리아 수도 로마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나라 바티칸이라고 하는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 있죠. 진짜 작아요. 우리나라 경복궁보다 조금 넓대요. 하나의 나라가. 그 다음에 또 유럽에 있는 모나코라는 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국가 동남아시아에 정말 작지만 너무 잘 사는 싱가포르도 있고 뭐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다 그랬지. 룩셈부르크도 있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가 다는 아니야. 룩셈부르크 또 유럽에 처음 들어보는 나라일 텐데 안도라라는 나라도 있고 리텐슈타인도 있고 작은 나라 진짜 많아요. 자, 그렇다면 특징 가겠습니다. 작은 나라가 좋은 점이 있나요? 좋은 점이 있죠. 뭐가 좋냐면 자, 한 국가의 영토를 관리하고 방어하기가 쉬워 어려워? 당연히 쉽겠지. 넓으면 방어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땅이 작으니까 영토를 관리하고 방어하는데 비용이나 노력이 적게 들어요. 쉬워요.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방어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무슨 안타까운 점? 천연 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아무래도 적겠죠. 땅이 작다 보니까. 그렇다면 천연 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작으니까 영토 면적이 좁은 나라들은 다 못 사느냐?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 전 세계 소득 1위라 그랬잖아요. 국민소득. 영토가 작은 나라가 천연 자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느냐? 다른 부분을 장점을 잘 살리면 되죠. 선진국으로 발전한 경우 많아요. 첫 번째 어떤 경우?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육성한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뭐 교육 수준이 높다든지 아니면은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선진국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록 영토가 크지는 않지만 위치가 굉장히 좋아. 반도국의 이점을 살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허브 공항을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경우도 많다. 사실 우리나라도 영토가 큰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세계적으로 국민소득 뭐 1인당 GDP 12위, 13위 수준 될 정도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런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지금까지 영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영역의 두 번째 중요한 영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라 그랬잖아. 자, 영해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까지를 영해라고 하느냐. 선생님이 지금 그려놓은 게 이제 육지야. 여기가 육지고 파란색으로 바닷물 그려볼게요. 바다가 이렇게 있어. 근데 바닷물이라고 하는 게 멈춰져 있는 게 아니잖아. 파도도 치고 밀물, 썰물의 차이도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썰물이 밀려 들어왔을 때 여기까지 물이 차. 밀물이죠. 밀물이 밀려 들어왔을 때. 근데 썰물이 빠져나갔을 때 바닷물이 쑥 빠져나가더니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바닷물이 최대로 썰물 빠져나갔을 때 드러나는 육지의 끝선, 경계선. 이 선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최저조위선이라고 얘기해. 어렵지 않아. 바닷물이 최대로 빠져나갔을 때 드러나는 육지의 끝선. 요걸 최저조위선이라고 하는 거야. 전 세계가 국제법으로 정했어, 얘들아. 어떻게 정했냐면은 자, 영해의 범위는 요 최저조위선을 기준선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로 하자.
12해리까지를 그 나라의 바다, 즉 영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야. 엥? 해리는 사람 이름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냐? 바다에서는 우리가 미터, 킬로미터를 안 써 얘들아. 바다에서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때 쓰는 단위가 해리라는 건데 선생님 그럼 1해리는 도대체 몇 미터인지 외워야 되나요? 안 외워도 돼. 그냥 12해리라는 것만 알면 돼.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1해리는요. 미터로 따졌을 때 1853미터예요. 참고만 하라는 거고 절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아, 영해는 최저조위선에서 12해리까지구나 라는 것만 알면 돼.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하늘, 영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공은 쉬워. 자, 그 나라 땅이 영토잖아? 그 나라 바다가 영해라고 했잖아? 영토와 영해의 수직상공, 거기가 바로 뭐예요? 영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여기가 어떤 나라 영토야. 여기가 어떤 나라 영해야. 그러면 요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바다가 뭐가 되는 거야? 아, 바다가 아니라 하늘이 영공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한다? 선생님, 그러면 로켓 타고 우주 끝까지 부와 올라가면은 우주 끝까지가 다 그 나라의 영공인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디까지가 영공이냐면 보통 말할 때 쫙 올라가서 우주 넘어가기 직전까지. 대기권이라고 얘기하잖아, 대기권. 과학 시간에 배우지 대기권은 대륙권과 성층권과 중간권과 열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거기까지 대기권까지만 그 나라의 영공이라고 얘기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하나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 영해와 영공에는 특징이 있어. 무슨 특징이 있느냐? 그 나라 소유의 바다잖아? 그 나라 소유의 하늘이잖아? 영해와 영공에 다른 나라 배, 영해에서는 다른 나라 배, 영공에서는 다른 나라 비행기, 얘네들이 그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항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여권 없이 비자 없이 우리나라 마음대로 들어오면 불법 입국이 되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영해, 영공은 어떤 나라의 소유란 말이야. 다른 나라 배, 다른 나라 비행기가 그 나라의 하늘, 그 나라의 바다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락이 있어야 돼요. 허락 없이 운항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막 어떤 나라 비행기가 허락 없이 다른 나라 영공을 침입해 과거에는 폭격해가지고 추락시키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아, 허락 없이 운항할 수 없구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